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글자들, 소리가 같아서 헷갈리는 글자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짧지만 절대 안 까먹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보신 후에도 헷갈리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바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다, 받는다, 산다, 판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5쌍을 선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글자들은 받을 수, 줄 수인데요. 우선 받을 수를 보겠습니다. 받을 수는 원래 조각배를 뜻하는 배주의 모양에 위아래로 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위아래 모두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예전엔 배에서 거래를 했죠. 강 윗마을, 강 아랫마을 사람들이 배에서 만나 서로 거래를 하는 의미에서 받을 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고 보니까 주고받는 모든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손수변을 하나 더 붙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줄 수와 받을 수를 구분하게 되었죠. 발음, 소리도 같고 뜻도 비슷해서 헷갈리는 대표적인 글자들인데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받는 건 쉽죠. 주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는 건 손이 더 많이 가고 어려워서 줄 수에는 손수변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는 혜택을 받는 수혜, 고통을 받는 수고에 쓰고요. 줄 수는 가르침을 주는 교수, 상장, 학위 등을 주는 수여에 씁니다. 주고받는 걸 수수라고 해서 금품수수라는 말을 쓰는데 받기 전에 주는 게 먼저니까 줄 수가 앞에 나오고 받을 수가 뒤에 나옵니다. 깔끔하게 이해되셨죠? 아차, 수수료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수료는 손수에 샘수가 합쳐져 수고비, 중개비의 의미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수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글자들은 낮을 저와 밑저인데 이 글자들도 만만치 않게 헷갈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뭘 헷갈려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선 낮을 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사람 인 옆에 근본을 뜻하는 저가 있습니다. 근본저라는 것은 자신의 근본, 즉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 옆에 가서 붙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내가 그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작을 수 있죠.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글자인데 낮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낮을 저예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비교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 인변이 붙은 겁니다. 그럼 밑저라는 글자는 어떨까요? 밑이라는 뜻은 비교의 대상이 없죠. 그냥 밑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뜻하는 집엄 안에 근본 저가 있는데 속, 내부를 뜻하는 기본을 말합니다.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기 위한 밑바탕인 거죠. 낮을 저는 낮은 급을 뜻하는 저급에 쓰이고 낮은 가격, 저가, 제일 낮은 최저에 씁니다. 낮을 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낮을 저를 높을 고로 바꾸면 말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고급, 고가, 최고 이렇게요. 절대적 개념인 밑저는 밑바탕의 개념으로 기본이 되는 힘, 저력, 밑에 깔린 뜻을 말하는 저의, 밑부터 확실하게 하라는 철저에 쓰이는데요. 여기서 저를 높을 고로 바꾸면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을 고로 바꿔서 말이 되면 낮을 저가 쓰인 것이고 말이 안 되면 밑저가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세 번째 글자들을 알아볼까요? 이 두 글자도 만만치 않게 헷갈리죠. 바로 살매, 팔매, 사고 파는 매매입니다. 우선 살매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의 모양은 그물을 뜻하는데 아래에는 중요한 물건을 감싸고 있죠. 나중에 이건 재화, 보물을 뜻하는 조개 패로 변합니다. 즉 그물을 던져 귀중한 물건을 끌어올리는 뜻이었어요. 돈을 물건과 교환하는 뜻으로 거래를 뜻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물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얻는 뜻을 가지는 살매가 되는 겁니다. 한편 판다는 뜻을 가진 매는요. 원래 살매 위에 날출이 있었습니다. 출은 배출, 전출, 밖으로 보내는 뜻이죠. 원래 살매 자체가 거래를 뜻했었는데 이건 날출이 붙어서 내보내는 거래라는 뜻을 가집니다. 날출은 후대에 선비 사의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잘 보면 보이시죠? 그래서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게 먼저예요? 파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는 건 팔매, 뒤에 나오는 게 살매,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사는 건 들여오는 것이라 매입, 매수에 쓰죠. 파는 건 내보내는 것이라서 매출, 매도에 씁니다. 아주 쉽죠? 이제 네 번째 소개해드릴 글자들은 모양을 나타내는 모양형과 틀을 나타내는 모형형입니다. 둘 다 똑같은 발음의 형인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양형을 볼까요? 이건 두 선반의 높이가 같아서 평평하다는 뜻의 견과 어떤 표시를 한 터럭삼, 털이죠. 삼이 만난 글자인데요. 평평한 선반에 그림을 그려놓은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양형이라고 부릅니다. 삼각 모양은 삼각형, 바깥 모양은 외형, 사람 모양을 한 건 인형이죠. 한편 모형의 형은 형벌을 뜻하는 형 아래에 흑토가 있는 모양인데요. 형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는 우물 정 밑에 흑토가 있던 모양인데요. 흙으로 틀을 만든 모습을 본뜬 글자였죠. 그랬다가 지금의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흑토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틀이 바로 모형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틀형, 거푸집형이라고도 말합니다. 금형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출할 때 쓰는 몰드, 금형, 이걸 뜻하는 게 바로 모형형이에요. 이에 따라 나오는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스타일, 종류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큰 종류, 큰 스타일은 대형, 종류별로 나눈 유형, 혈액의 스타일은 혈액형, 이렇게 쓰입니다. 모양형은 삼각형, 틀형은 혈액형. 어렵지 않죠? 이제 다섯 번째 헷갈리는 글자들, 바로 소개드릴 글자들은 공공기관, 공공장소 할 때의 공공으로 공평할 공과 함께 공입니다. 어쩌면 오늘 소개하는 글자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글자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공평할 공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공평할 공이라고 부르는 이 글자는 원래 8팔 밑에 네모가 있었는데 네모는 나중에 세모로 변합니다. 세모 모양의 이 글자는 잘 보면 사사로울 사, 자기 것을 뜻하는 사의 옛 모습이에요. 후대에 이 세모 사에 벼화를 붙인 건 내가 수확한 것이란 뜻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한편 위에 있는 8팔은 나눈다는 뜻인데요. 즉, 내 거를 깨버리는 뜻을 가져요. 반대의 의미를 포함하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이 공이에요. 사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하라고 할 때 공의 모양에 이미 사의 반대말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평하다는 뜻보다 공식적이다, 공적이다 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공개라고 하고요. 공식적인 휴일, 공휴일 이렇게 씁니다. 한편 함께 공이라는 글자는 그릇 모양의 제기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둘이서 함께 들다라는 뜻을 가져서 후대에 함께 공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 함께 구매하는 공동구매, 공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께 나눈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공공인데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식적인 공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살짝 어렵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소개한 글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우니 줄수에 손수변이 붙었고, 낮을 저는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다른 사람인 변이 붙습니다. 한편 파는 건 내보내는 뜻을 가져서 날출이 변한 선비사가 있는데 이게 파는 거고요.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한 틀이라는 뜻의 흑토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형 형자예요. 마지막으로 내 것이 아닌 뜻의 공은 공적인 것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함께 나누는 공공에 쓰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서 헷갈리는 한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헷갈리는 한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료는 언제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저도 함께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